제가 안녕 못한 시절이라는 얘기를 이명박 대통령 되기 후부터 계속했는데, 근데 반은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안녕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간다. 근데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금년이 희망의 한 해였는데, 총선을 거치고 대선을 거쳐서 그랬는데, 총선에서 울산이 심하죠. 총선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그래도 뭐 앞으로 희망이 살아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진보당, 화합진보당 사태로 굉장히 전체적으로 힘들게 앉아. 오늘은 제가 저희 연구원에서 책이 나왔습니다. 전혀 지금 책이 없는데, 제가 요새 강연을 제가 직접 이렇게 통화를 하지 않아요. 연구원이 모든 걸 다 관리하고, 돈도 통제하고, 지정하는 대로 들어가서 압박을 하는 연구원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있는. 만일에 연구원하고 연락이 됐으면 여기 아마 왔을 겁니다. 그래서 강연하라고 우리 책을 요약한 PPT 파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사실은 지금은 이건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게 그런 겁니다. 괜히 5월 13일인가요? 5월 13일 제가 연구원에 새벽에 출근합니다. 보통 저희 6시 반이면은 새벽에 가는데, 5월 13일날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다가 저는 오늘 통합진보당이 입당합니다 라고 15글자를 딱 썼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그래 이제 써놓고 보니까 좀 심심해서 밑에다가 진보 시즌 또 어쩌고 그랬더니 그게 언론에 뜨면서 또다시 정치에 제가 휘말린 적이 거의 없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고, 그 다음에 민주노동당 후보 경선 때 심상정 만든다고 한 번, 그리고 이번에 이제 거의 뭐 한 5년 단위로 한 번씩 휘말리고 있는데, 이번이 가장 암울을 합니다. 그때는 2001년 11월에 노무현 당시 아무것도 안 했죠. 지지율 2%였습니다. 어떤 후배가 와서 대통령이 누가 됐으면 좋겠냐 그래서 노무현 그랬더니 아무도 없다. 경제학자가 아무도 없다. 좀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이제 11월에 지지율 2%를 하면서도 뭔가 희망이 있었어요. 실제로 대통령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결국은 대통령이 자살하는 걸로 비고도 끝났지만, 그리고 2006년 11월에 조희연 교수하고 장성환 교수랑 같이 있다가 심상정 대통령 만들 때, 이번에 제가 가뜩이 가봤어요.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그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상정 후보를 도와서, 그때는 7%였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그 당내 지지율이 7%였어요. 또 한 번 기적이 일어나 싶더니 일단 거기서 꺾였죠. 그리고 이건 분당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개입하면 별로 안 좋은 일로 끝나는데, 이번엔 딱 15자 쓰고 진보 시즌2라는 말이 괜찮았는지 괜히 언론이 끼워가지고 뭔가 있는 것처럼, 그 내용이 있는 것처럼 얘기가 자꾸 돼가지고, 요새 보는 건 전부 정치학에 관한 부분들, 정당에 관한 부분들.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리셋 코리아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도 이제는 시대 교체가 돼야 된다. 정권 교체가 아니라 시대 교체가 돼야 된다. 시대 교체란 말 자체는 심상정 후보가 쓰던 말입니다. 2007년 민주노동당 경선 때 정권 교체 얘기를 자꾸 하니까 또 딴 거 좋은 거 없을까? 이래서 제가 만든 말이 시대 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보의 시대가 열린다. 그런데 너무 빨랐죠, 그때. 2006년이 빨랐는데, 사실은 현재 세계 경제나 한국 이 상황이나 보면은 진보로 교체되어야 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체 쪽에서 완전히 스스로 자멸을 해버리는 이건 또 뭘까? 그래서 아마 역사를 쭉 전공하시는 김종 쌤이나 얘기하시고, 좀 이게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 지배 쪽이 무너질 때 지배 쪽이 뭔가 확실한 주체 세력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같이 무너지는, 그 이전에 지배 쪽이 한참 기승을 부릴 때, 내가 신자유주의하고 기승을 부릴 때, 그때 주체가 크지 못하고 그때 같이 타협을 했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실제로 지배 쪽이 무너지는데 그걸 대체하는 걸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희망이 있죠. 아직 희망이 있어서. 일단 리셋 코리아라는 책에 나온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인 전환기입니다.
플라비가 대전환이라는 책을 1930년대에 썼는데 29년 대공황을 보면서 대전환의 시기라고 얘기했습니다. 플라니에게 핵심은 지금과 같습니다. 시장 원리를 전 사회에 다 적용을 하게 되면 사회는 찢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전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물론 그 예언은 그러니까 1929년 대공황은 세계 대전을 거쳐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죠. 1920년대라고 하는 건 시장의 모든 걸 맡기자라고 하는 시장 만능론이었던 것이고 그게 무너지고 미국에서 뉴딜이라고 하는 체제가 생기고 유럽에서 복지국가 체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가는 물론 냉전이 동시에 시작이 됐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대전환이 분명히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이제 또다시 그 대전환이 된다. 30년간 신자유주의라는 게 전 세계를 시장 원리로 다 조직을 했고 그게 극단적인 양극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오키파이에서 나타난 듯이 전 세계가 극단적인 양극화가 되고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시스템이 이제 동계되는데 문제는 대체할 만한 세력들이 이렇게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키파이도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갔지만 그 다음에 대안이라는 게 지금 아직 안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많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1929년 대공황보다 2007년, 8년에 시작된 지금의 위기가 더 큰 위기라고 기록이 될지도 모르겠다, 역사적으로는. 왜 위기냐면은, 일단, 그레이트 디프레션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대공황이라는 말을 유럽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우리나라는 대공황 시기 뭐였냐면 일제시대였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일본이 더 많은 수탈을 했다라는 기억만 남아있지, 우리 국민들이 이 대공황의 시기로 우리가 뭐랄까요? 사고할 수 있는 여력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식민지. 그러나 서양 사람들한테는 대공황, 그러니까 그레이트 디프레션이라는 말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학자들이 모여 지은 말이 그레이트 리세션이에요. 대침체. 그러니까 디프레션보다 리세션이 훨씬 어감이 부드러운 어감이고 정의도 조금 다릅니다. 그레이트 리세션으로 이제 정의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롱 리세션으로 갈 것 같은데 장기 침체로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이 전후에 여러 번 위기를 당하는데 땅하고 위기가 터지면 그다음 실업이 발생을 하죠. 그 발생한 실업이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가는데 가장 많이 걸렸던 게 3년 6개월입니다. 2001년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 실업이 발생하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약 3년 6개월 걸렸습니다. 그 이전에 뭐 1, 2차 석유 위기도 그보다 더 빨랐어요. 심각한 위기는 폭은 컸어도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랐었는데 이번에는 아직 그랬습니다. 2008년에 위기가 터지고 실업률 10% 정도가 10%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도 한 8, 9% 정도로 계속. 또 하나 터진 게 이제 유럽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정 위기죠. 실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국의 위기하고 현재 그리스, 포르투갈 쪽, 스페인 쪽 위기는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데 두 개가 다른 점은 이거죠. 하나는 미국이 달러를 갖고 있다라고 세계 기축통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일어난 거고 하나는 뭐냐면 유럽이 공동체를 만들면서 똑같은 돈을 쓴 거죠. 유로라고 하는 똑같은 돈을 쓴 거죠. 이거는 굉장히 경쟁력이 약한 나라한테 불리한 상황.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서울하고 울산은 뭐 GRP 1위도 울산을 예를 들면 안 되고 전라도나 광주하고 교역을 한다고 한다면 광주하고 광주나 강원도가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왜냐면 경쟁력이 약하잖아요, 그쪽이. 그러면 나라가 다르다면은 광주에서 쓰는 돈 또는 강원도에서 쓰는 돈은 통화 가치가 낮아야 돼요. 그리고 서울에 쓰는 돈은 통화 가치가 높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원화라고 하면 같은 돈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의 교육에서 굉장히 불리한 거죠. 경쟁력이 약한데 상대적으로 강한 통화를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외환위기도 겪었고 2008년 위기도 겪었기 때문에 대충 무슨 소리인지 아시지? 1달러가 1,000원일 때하고 1달러가 2,000원일 때 어디게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낮은 거죠? 우리나라가 미국의 종속국이기 때문에 1원은 몇 분의 1달러 이렇게 써야지 정상인데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없는 거죠. 수출은 어디에 유리할까요? 네, 간단히 조작하시면 안 되겠죠. 이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게 1달러인데, 미국에서 팔릴 때 1달러인데, 이때는 1,000원 벌어들이고, 이때는 2,000원 벌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0.75달러에 팔아도, 미국에서 0.75달러 가격을 낮춰서 훨씬 많이 팔고, 그래도 한국 돈으로 벌어들이는 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유리하고, 그러니까 가치가 약할수록, 경쟁력이 약한 나라는 가치가 낮을수록 수출에는 유리하다. 근데 만약에 똑같은 돈을 쓴다 그러면 경쟁력이 약한 지역은 굉장히 불리한 거죠. 근데 이제 나라가 하나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강원도나 광주에다가 교부금을 줘서 균형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어떻게 했냐면 같은 돈을 쓰는데 정부는 하나가 아니잖아요. 재정이 통합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벌어지고 똑같은 통화를 쓰면 쓸수록 그리스는 빚이 쌓이고 독일은 이제 채권이 늘어나게 되죠. 그걸 한 나라면은 재정으로 해줍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금융이 신자유주의는 금융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의 은행이 돈을 빌려준 거예요. 또는 얘들이 채권을 발행하는 걸 프랑스 은행이나 독일 은행이 그한테 인수를 해준 거예요. 그럼 빚을 빚진 나라한테 돈을 빌려줘서 그걸 계속 유지시킨 거죠. 이거는 미국하고 똑같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됐냐면 지금 아시아가 동아시아하고 미국하고 이쪽에는 채권이 엄청 쌓여있고 이쪽은 채무가 엄청 쌓여있죠. 이쪽이 훨씬 경쟁력이 높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높습니다. 기술력이 아니라.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수직 전문화라고 하는 동아시아 국제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가격 경쟁력. 그러니까 여기서 물건을 수출하잖아요. 물건을 대규모로 수출하고 이 달러가 이쪽으로 옵니다. 근데 달러를 갖고 있어봐야 달러의 이자도 안 붙어요. 한은에 지금 4,000원 달러 정도의 달러가 있습니다. 그럼 이 달러를 가지고 돈을 써봐야, 이자도 안 붙는 돈을 그냥 갖고 있는 거지. 외환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달러를 가지고 다시 미국 증권을 삽니다. 재무성 증권 같은 안전한 증권을 사요. 미국 국채를 삽니다. 그럼 달러가 다시 이쪽으로 가죠. 이쪽에 우리는 이제 지금 갖고 있는 게 재무성 증권, 달러, 금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있어요. 그럼 이게 다시 돌아오는 돈 가지고 다시 소비를 하는 거예요, 미국은. 이거는 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계속 소비 수준을 유지시키고 이쪽은 수출을 늘리니까 이쪽은 채권을 쌓이고 여기는 채무가 쌓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독일이 있는 거고 여기는 그리스가 있는 거고. 근데 다만 다른 거는 이런 환류 메커니즘이 시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준 거죠. 또는 채권을 인수해줘서 같은 거예요. 결국 이쪽으로 가다가 그리스가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사실 그리스가 탈퇴를 하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가 탈퇴를 해서 EU를 없애든가 아니면 재정 통합시켜서 돈을 그리스 쪽에 줘야 되는 거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데는 독일입니다. 근데 독일이 옛날에 돈 퍼준 적이 있거든요. 독일의 경험에서 돈 퍼주면 굉장히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뼈저린 경험이 독일 국민들한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나치가 등장하게 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할 정치적으로 못하는 거죠. 동독하고 통합했을 때 독일이 1대1로 그 통화를 통합했잖아요. 같은 통화. 근데 당연히 동독에 무지하게 부채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독일이 계속 그 돈을 메고 있거든요. 서독이. 그 경험이 독일 국민들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는 같은 민족이라는 게 있었지만 이제 같은 민족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리스, 스페인 이 자식들 맨날 펑펑 놀기만 하는 놈들 이런 놈들한테 돈을 준다고 하는 게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독일에서. 물론 그걸 더 크게 해서 줘야 되겠지만 그걸 안 해주면 이유는 깨진 겁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리스가 탈퇴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 그래서 EU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조금 나랬다고 하는 2%, 3%. 세계 선진 경제권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일본은 지금 20년째 1% 아니면 2% 정도. 즉 세계 선진 경제권이라고 하는 게 동시에 침체 들어갔고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데는 사실상 아시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내수를 늘리지 못해, 아시아에서 이제 수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지 못하면 이건 장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 문제는 여전히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금융 쪽에서 다시 폭탄이 터질 가능성도 있어서 롱 리세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9년 대공황이 일어나고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가는데 세계 전쟁이 기입됩니다. 이미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된 거는 19세기 후반, 이에 벌써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되고 20세기 초반에 경제력으로는 영국을 압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영국이 패권 국가이고 스털링이라고 하는 굉장히 스털링이 주요 기축통화의 역할을 했죠.
결국은 전쟁을 거쳐서 이제 패권이 바뀌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패권 국가는 어느 나라가 될까요? 미국 다음에. 네, 중국이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만, 아직도 중국은 1인당 GDP로 치면은 미국이 10분의 1도 안 되죠. GDP로는 아마 현재처럼 가면 10년 내지 15년이 지나면 GDP는 중국이 더 앞설 거예요. 뭐 이거 워낙 많으니까. 그러나 군사력에서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군사력에서는 얼마나 더 멀을지 모를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중국으로 패권 국가 넘어가지도 못해요. 그럼 패권이 두 개가 있는 상태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시기면은 자꾸 신경 쓰이네. 역사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서양 사람들 옆에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쟁이 안 일어나겠죠.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는 거니까. 그러나 경제전쟁은 굉장히 계속될 겁니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같은 걸 굉장히 지금 강화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말도 안 되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미국에. 환율법이라는 걸 통과시켰는데, 환율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대 국가가 환율을 조작한다고 자기들이 판단할 경우에는 무역보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대상은 중국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그 법에 적용을 받은 건 제가 보기엔 한국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은 실제로 절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2008년에 절하된 다음에 1100원 선에서 안 움직이고 있어요. 쭉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지금 절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정부의 엄청난 정책입니다. 환율을 수출 대기업이기 위해서 환율을 방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경제전쟁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중에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전쟁에서 첫 번째 타겟이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협대까지 맺었기 때문에 무역보복을 나오면 그걸 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달러를 위에다가 바꿀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복수통화 체제가 돼서 혼란스럽게 계속될 것이다. 세 번째는 생태위기도 같이 따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석유 쓰는 시스템이죠. 석유를 쓰는 시스템인데 석유라는 게 결국은 동식물이 썩은 거 아니에요. 오랜 옛날부터 동식물이 죽어서 땅속에 썩어가지고 석유가 된 건데 지난 200년 동안 그걸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뽑아올렸죠. 썩는 속도보다 뽑아올리는 속도가 수십만 배, 아마 수천만 배도 빠를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는 석유 생산이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줄겠죠. 그래서 이 상태, 정점에 이르는 상태를 피크 오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석유 정점이 언제 올 것이냐를 가지고 학자들 사이에 계속 논쟁이 있었어요. 빠르게 얘기했던 사람들은 70년대를 얘기했던 사람들은 틀렸죠. 그러나 지금 대체로 합의하는 건 2015년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2, 3년 남았어요. 그럼 석유 가격은 만일에 수요를 줄이지 못해서 수요가 계속된다 옛날에 같이. 근데 공급을 준다 그러면 이 격차 때문에 계속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뿐만 아니라 선물 이런 것 때문에 극단적으로 빨리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식량 가격도 올라가겠죠. 요새는 농사를 전부 에너지로 짓습니다. 비료, 농약 전부 석유에서 뽑는 거죠. 그다음에 온실이건 아니면 이 기계를 쓰는 건 전부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곡물 가격도 급등. 우리나라는 지금 식량 작업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반도체 아무리 수출해봐야 식량 아플 거 아니에요. 식량 값이 올라가고 자국이 어려우면은 빨리 내려가야 됩니다. 오늘 오다가 공항에서 오다가 우리 김승석 교수한테 이 울산에 세워진 이상한 아파트를 봤는데 산에다 만들어놓은 아파트 그것도 고층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새 그런 생각해요. 무슨 캐슬 이런 데는 막 5, 60층 되냐 60, 70층?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려고 저렇게 사나? 네? 석유 위기 오면 에너지 위기 오면 한 번 올라가면 못 내려와요. 한 번 내려오면 못 올라가요. 하루에 두세 번 오르고 내려야 돼요. 이상하게 이 얘기하고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안 산다 이거죠. 지금은 땅을 내려와야 됩니다. 땅을 내려와야 되고, 빨리 시골로 가서 옆에 내가 괴로울 때 또 애들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괴로울 때 그래도 조금 쌀을 알아줄 수 있는데 빨리 가서 살아야.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게 되면은 세계는 장기간 침체와 혼란에 빠져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세계적 상황에서 볼 때, 즉 세계는 지금 대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대전환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오키파이라든가 이런 게 얘기하는 극단적 양극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야말로 진보가 맨날 외치던 건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극단적 양극화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양극화 현상을 제일 잘 보여주는 그림은 지니계수라고 합니다. 소득의 양극화를 제일 간단하게 보여주는 게 지니계수인데, 지니계수를 실제로 보면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는 지니계수가 좋아지거나 옆으로 횡보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극단적으로 쫙 올라갑니다. 일정한 페이스로 막 올라가는데, 그게 언제일까요? 이 기점이. 예. 95, 6년경이고 IMF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니계수가 0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5천만이 똑같은 소득을 갖는 거예요. 지니계수가 1이라고 하는 거는 한 명이 다 준대요. 그리고 나머지 4,999명, 9,999명은 제로입니다. 소득이. 그러니까 1이 극단적 불평등이고 0이 평등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지니계수 좋은 편인데, 왜 우리나라 지니계수가 왜 괜찮냐면은 농지계획 때문입니다. 농지계획과 6.25 때문에 우리나라 지니계수가 좋아요. 우리나라 지주계급이 산업화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지배계급이 없어진 게 우리나라 지니계수를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다시 지배계급이 생기고 있다는 거고, 그 시점이라는 게 95, 6년이라고 거죠. 94년에 우리나라 세계화 선언을 하죠. 세계화 선언을 하고 재벌들이 확고한 그리고 이게 이제 시장 지니계수라고 하면은 가처분 지니계수라는 게 있어요. 가처분 지니계수는 뭐냐면 정부가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분배 정책을 쓰는 거죠. 세금을 걷어들여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떨어지겠죠, 지니계수가. 아무래도 좀 더 평등해지겠죠. 그게 뭐 옛날에 거의 없다가 이렇게 갑니다. 즉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복지를 늘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 격차가 복지의 양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만일에 현재 시장에서 양극화를 그대로 놔둔다면, 이명박 5년 동안 또 이렇게 가죠. 계속 갔습니다. 그대로 놔둔다면 복지국가 얘기로 해서 자꾸 늘려봐야 물론 완화됩니다. 불평등이 완화되지만 사실은 90년대까지의 때의 어떤 소득평등 상황에도 못 돌아갑니다. 같이 되려면 이렇게 해서 이만큼을 늘려야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110조 갖고 안 돼요. OECD 수준이라면 우리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110조 원 정도를 더 추가로 복지 투입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요새 복지 시장은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시장에서 계속 양극화가 일어나는 한 이 복지로 그걸 갖다가 완화시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복지에 대한 불만이 생겨요. 세금 많이 내도 옛날처럼 못 살기는 더 팍팍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다시 거기에 대한 반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양극화의 결과인데, 이런 걸 나타낸 기본인 건 뭐냐? 저희 그림에서 제일 좋은 그림이 뭐냐면, 생산성과 실질 임금과의 관계를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생산성은 80년대부터 일관되게 같은 속도로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것은 기술이 발전했건,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했건, 작업 방식이 좋아졌건 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데, 실질 임금도 어느 순간까지 거의 비슷하게 올라갔어요. 실질 임금 늘어나는 속도도 거의 비슷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보여줍니다. 즉 생산성 속도를 실질 임금 향상 속도가 못 따라가는 단계입니다. 즉 자본의 몫이 굉장히 늘어난 거죠. 노동 몫이, 임금 몫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자본 몫이 늘어나는. 옛날에는 생산성이 향상돼서 100개를 생산하더니 200개를 생산하면 나머지 100개 늘어난 걸 50개씩 나눠가지고 내 자본과 임금, 노동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100이 늘어나면 자본이 80까지 가고 노동이 20을 갖게 됩니다. 이게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 이거는 총수요가 줄어든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정책 기조가 수출. 박정희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안 바뀐 건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기조입니다. 수출만이 살긴다. 그리고 대기업을 위해서 수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런 거 같아요. 역시 95 무슨 능력이에요. 특히 외환위기 때 IMF가 요구한 거, 노동시장 유연화라든가 이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것이 이걸 갖다
그럼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 울산과 같이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만,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라든가, 정규직,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사실은 수출 대기업과 같은 한 옹인 거죠. 그러니까 그 수혜자라고 볼 수 있어요. 수혜자라고 볼 수 있으니까 나머지 임금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 안에서는 대기업 노동자는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고, 물론 장기간 노동에 의해서 총임금이 많아진 겁니다만, 나머지는 더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분해해보면, 대기업은 이렇게 올라가고, 그 밑에 비정규직은 더 많이 안 올라가는 거죠. 그 안에서 또 벌어지고, 대기업 노동자들은 같은 편을 드는 경우도 꽤 많이 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사교육비하고 아파트래요. 장기간 노동을 하지 않으면 그걸 댈 수가 없으니까, 장기간 노동을 하는 게 더 중요하고, 고용이 더 중요한. 그리고 노동운동이 노동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늘리는 쪽으로 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양극화의 기본적입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산성 격차를 보면, 이거는 80년대 말부터 바뀝니다.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50% 정도 됐습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대기업의 50%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쭉 떨어져서 지금 한 20, 30%밖에 안 돼요. 이건 언제냐? 80년대 말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저희가 거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거고, 이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만, 대충 경험으로 보면은 80년대 말쯤에 대기업의 하청 체제가 거의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기업의 하청 체제 또는 뭐 사회 외주 이런 게 유행하기 시작한 게 일본으로부터 건너옵니다. 이 처음에 건너오는 게 소사상제 업종 하는 게 80년대 초반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10년 동안 그리고 이 중간에 3조 호황을 거치면서 하청 체제라는 게 거의 완성이 됐고, 그 체제 속에서 굉장히 기업 간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도 벌어집니다. 온갖 정책이 다 양극화가 벌어지게 되는데, 핵심적인 건 수출 대기업을 위한 정책. 수출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뿌리 박혀 있는데, 수출을 한다 그럴 때 임금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수출할 때 임금은 비용입니다, 그냥. 국제 경쟁력을 위해서는 임금이 조금이라도 낮아져야 우리 상품 가격이 낮아지니까 좀 더 팔고, 그러면 우리나라 돈을 많이 벌어들이니까 그 돈이 밑에 노동자라든가 중소기업한테 혜택이 들어간다. 즉,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이라는 건 지금도 똑같은데, 그리고 지금 야권에 나오는 사람들도 크게 안 다를 수 있다는 게 문제인데, 수출하고 그리고 스킬다운이에요. 적하, 낙수 뭐 이런. 수출 대기업이 돈을 위해서 많이 벌어들이면 그 물기 떨어져서 밑에 있는 사람들도 몸을 죽이면서 좋아질 것이다. 수출을 잘하면 낙수가 돼요. 이 얘기는 사실은 80년대 중반 후반까지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 돈을 벌면 그때는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투자를 많이 하고 고용을 늘리는 거였기 때문에 실질 밑도내리는 것이 상당히 있었죠. 그러나 9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수출은 여전히 잘 됩니다. 그러나 낙수는 없습니다. 대기업은 엄청난 천문학적 이익을 벌어들이는데, 중소기업은 그 이윤율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노동자들의 임금 폭은 지금 본 것처럼 점점 상대적 비율이 줄어드는, 지금 낙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거를 지금 바꿔야 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수출이 안 될 거다라는 거예요. 옛날처럼 두 자릿수로 수출이 늘어나는 일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금년 지금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4.5%로 떨어져 있어요. 그 당연하죠. 세계 3대 선진경제국이 전부 그러니까. 지나가는 길에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 의존도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수출이 100이라면 미국의 수출은 얼마나 할까요? 15. 우리가,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뛰어난 능력은 눈치입니다. 내가 평생을 때리려고 하거든. 제가 영국에 한 2년 살았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셔도 버스 잘못 타는 거 본 적 없어요. 그리고 버스를 잘못 내려서 굉장히 고생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어요. 눈치로 때려잡아서 타고 눈치로 내립니다.
하여튼 눈치 하나는 훈련이 엄청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얼마일까요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이거 작은 숫자 딱 들어왔죠? 그래서 내가 대충 뭐 얼마라고 생각한 거에 반을 깎아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30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팩트 먹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현재 미국의 수출은 전체 배일 때 8.5%입니다. 그러니까 10%에서 왔다 갔다 해요. 10% 수준입니다. 물론 어느 나라에 제일 많이 수출해요?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 25%입니다. 홍콩까지 지금 30%예요. 우리나라 수출의 반 이상이 아시아입니다. 동아시아 내 수출이 되고 물론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제품이 수출되는 게 있어요. 중국 제품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부품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서 중국이 수출을 대신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걸 쳐도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실질적 수출 의존도는 10% 이하인데 우리의 정신적 의존도는 한 100% 됩니다. 문제는 경제학자나 이런 사람들의 의존도는 1000% 정도 됩니다. 예외적인 경제학자도 있습니다. 수출이 살기가 되면 임금은 비용으로만 나타나요. 그래서 사실은 임금은 비용인 동시에 내수이기도 수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본가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공장 노동자는 임금을 되도록 덜 받았으면 좋겠고 옆에 공장 노동자는 임금을 되도록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수출이 살기가로 수출이 50% 이상이 되면 옆에 공장도 안 받는 게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은 비용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임금을 낮춰야 경제가 발전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그러나 바로 이것 때문에 사람의 삶은 더 이거를 없애는 게 첫 번째입니다. 수출 가스 낙수 이걸 반대말을 쓰면 됩니다. 내수 그리고 우리말로 아직 거듭이 없는데 바텀업 이에 우리가 느낍니다. 정책 기조를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다는 거죠. 내수를 올리는 건 임금을 올리는 겁니다. 이해는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조금 자세히 얘기했지만 재벌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더 먼저 수도 있어요. 자본 통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돈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죠.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상품이 국경을 넘나들 때 내는 세금이 뭡니까? 관세. 관세라는 되게 웃기는 거죠. 옛날에 동해마다 도둑놈이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괜히 통행세 받잖아요. 관세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유치산업을 보호한다든가 또는 관세를 걷어서 이 관세가 납수 효과를 어느 정도 보일 수도 있겠죠. 관세를 받아가지고 이제 딴 사람들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돈이 넘나드는 거는 세금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주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거 한 번이라고 하는. 그래서 옛날에 경제의 흐름이 이런 거였다면은 이제는 돈이 들어오는, 돈이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이게 이게 원인이기도 해요. 만약 세계 경제가 전체가 나빠요. 지금 우리나라 주가나 이런 것들이 요새 1800 떨어진 것은 그리스 때문인데 유일하게 성장률이 유지되는 게 동아시아예요. 그러면 세계의 돈들이 다 동아시아로 몰려와요. 와서 뭐 하냐면 원화로 바꿔서 주식을 사는 거죠. 주가가 올라갈 걸로 예측되니까 채권을 사고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러면 흥청망청 주가가 올라오고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잖아요. 경제 좋아진다 그러고 흥청망청 실제로 소비도 늘어나고 경제가 활황이 되니까 옛날에 요만큼 올라갈 때 자본이동이 되면 더 많이 올라가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야 이제 나빠질 거야 다른 데가 더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 쫙 빠져나가죠. 요새 컴퓨터로 클릭해서 움직이니까 쫙 빠져나가면은 확 빠져버리죠. 이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냐면은 외국에 들어왔던 돈이 원화를 바꿔서 우리나라에서 주식 갖고 돈 벌다가 나갈 때는 돈 바꿔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달러로. 그때 바꿔줄 달러가 없으면 외환위기예요. 이게 97년에 우리가 당한 거고, 그때는 대기업들이 투자하려고 돈을 완전히 빌려왔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롤오버 안에서 돈 갚아버리니까 돈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2008년에는 우리는 별 관계가 없었는데도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국들이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 외환위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아시아 국가들이 엄청난 외환을 갖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는 5조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외환.
골고루. 아무런 느낌이 안 오시죠? 5조 원도 올 리가 없는데 5조 달러. 오늘 500만 원 넘어가면 별로 이제 무감각해지고. 제가 됐습니다. 자본 통제를 해야 됩니다. 자본 통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이명박 정부가 잘한 게 있어요. 이명박 정부가 세 가지 자본 구제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채권 살 때 면세를 하던 걸 환원시켰어요. 세금 받는 거. 세금을 받도록 했고, 은행세라고 해서 은행렉이라고 해서 과도하게 외화 부채를 지면 세금을 내도록, 거시건전성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신기하죠? 이명박이 그런 자본 통제 이런 것까지 했으니까 신기하죠. 신현송이라고 하는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국제경제보좌관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명박하고 친해서 이렇게 기특한 짓을 할까? 물론 그게 함협도 이외고 불가능합니다. 자본 통제 걸려요. 봤더니 이명박 씨가 런던에 가면 잠자는 집이 있었어요. 옛날에 비즈니스맨이었을 때. 그 사람, 그 잠자는 집이 신현송의 아버지 집이었거든요. 그 신현송이 이명박한테 아저씨 하는 그런 사이였고, 자기 대통령 네트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프린스턴 대학 교수하다가 잠깐 와 있으면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LTV 부동산 주지하고 굉장히 잘했다고 그런 소리 하기에 신현송이 자본 통제를 하는데 가장 간단한 건 토빈세예요. 토빈세는 그야말로 관세랑 똑같은 겁니다. 국경을 넘을 때마다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0.05% 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 담당 명분이 굉장히 새 가슴이에요. 그래서 0.01%를 때리면 약 세수가 2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0.05%를 때리면 10배로 늘어나진 않아요. 왜냐면 이 자본 이동이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한 7, 8조 원 정도 세수가 됩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이 운동가들이나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0.1%예요. 그럼 약 10조 정도 들어온다는 얘기야, 세수가. 너무 액수가 커서 시간이 안 나시겠지만 10조면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감면해 주는데 한 2, 3조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들 다니는 노동자들은 사회보험에 못 들잖아요. 왜냐면 사회보험 들려면은 다 뭐 등록이 돼야 되고, 그러면 중소기업 세금 내야 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사회보험이 안 되는데 그걸 정부가 내주는데 한 3조 원 들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세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가격, 자산 가격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나라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 해야 될 규제 정책. 자산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하튼 뭐 지금 다 풀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계속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는데 어느 순간에 폭락이 될 수도 있고 다시 치솟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겁나서 집을 안 사지만 야 이제 괜찮아져? 그럼 또 다시 집에 또 붙을 수도 있어요. 우리 다이내믹 코리아잖아요. 제가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국민들도 참 신기해요. 우리는 서울 경기 지방에서 가장 저한테 끔찍했던 선거는 2008년 총선이었어요. 2008년 총선 때 서울의 선거 공약이 당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똑같았어요. 1번 구호와 2번 구호가 똑같았어요. 뭐였을까요? 뉴타운 특목고입니다. 두 우리나라 양대 특이에요. 제가 보기엔 교육도 특이입니다. 그랬는데 2년 후에 지자체 선거 때 무상급식을 계기로 해서 갑자기 보편복지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이런 다이내믹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특이에 온 정신을 다 기울이고 있다가 갑자기 보편복지로 확 바뀐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투기를 하는 심정은 뭐냐면 나는 운이 좋답니다. 나는 무조건 돈 벌 수 있어. 아이한테 이렇게 돈을 때려붓는 거는 우리의 천재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5살 때는 다 천재죠. 조금 지나면 신동으로 바뀌고 조금 지나면 그래도 서울대 가까지가 계속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요새 그런 게 좀씩 떨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투기를 가지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돈을 때려먹어가지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러다가 확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나는 무조건 주식해도 돈 벌 거고 왜냐면 옆에 자기보다 못난 사람도 엄청 버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보편복지로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루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2010년 때 지방자치선거 때 우리나라에 대형 베스트셀러가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 또 하나는 장하준의 23가지 말하지 않는 이야기. 둘 다 평등에 관한 얘기들이 강조되어 있는 책들인데 50만 부가 팔렸다는 어마어마한 초대형 베스트셀러입니다. 둘 다 쉽지도 않아요. 근데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롤스의 정의로운 해설입니다. 샌들이 롤스를 제자로서 비판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 책 내용은 롤스의 해설인데, 롤스의 해설의 핵심은, 롤스의 정의론의 핵심은 무지의 장막.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네가 어떻게 태어날지 모른다고 가정해보자. 그게 무지의 장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의 장막 속에 있으면 이제 내가 어떻게 태어날지 모른다고 생각해보자.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보자. 부자로 태어날지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날지, 장애인인지 비장애인인지, 여성인지 남성인지, 지방에서 태어날지 서울에서 태어날지 모른다고 생각해보자. 그런 상태에서 선택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다. 이게 롤스의 정의론의 핵심입니다. 그럼 어떤 사회를 고를까요? 내가 최악으로 태어나도 죽지 않을 만큼 괜찮은 사회를 택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게 롤스의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태어나는 거예요? 시골에서 태어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 뭐예요? 여성. 아, 여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이 세 가지 규제 위에서 이제 내수와 바텀업 성장하는 쪽을 기조를 볼게요. 첫째는 간단한 거는 임금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임금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본의 목과 임금 몫의 비중이 임금 몫이 커지도록 만들어서 생산성 향상 속도만큼 임금도 같이 올라가거나, 지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만회하기 위해서 임금 몫 상승 속도가 더 커지는, 생산성보다 조금 더 커지는 상태가 돼야 내수가 늘어나는 거죠. 지금 수출의 모든 걸 기울일 때는 임금이 비용이지만 수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내수가 늘어나야지 팔 거 아니에요, 만든 거를. 이제는 내수가 훨씬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그거는 임금 몫이 늘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임금 몫을 올리는 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그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노동운동의 비정규직이나 또 실업자들의 복지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힘이 안 되죠. 노조조직률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적용률도 낮고. 그러면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올려야 되는데, 임금을 올려야 되는데, 가장 간단한 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사회보험료를 면제하고 EITC라든가 임금을 보전하는 정책들을 쓰는 거죠. 이것도 하나는 이제 소득과 복지를 늘리는 겁니다. 복지도 역시 내수를 늘리는데 굉장히, 내수를 안정적으로 늘리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 뭐냐면 중소기업이 생산성이 올라가야 돼요. 중소기업 생산성이 오르지 않으면 청년 실업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생 중에 대학교 가는 게 한 80% 간다 그래요. 그리고 고등학교 안 간 애들도 있으면 같은 나이 또래에서 한 70% 이상이 지금 대학을 가요. 근데 대학 가는 돈 많이 들죠? 사교육비 무지하게 썼잖아요. 그리고 대학 등록금도 무지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막 합쳐서 2억 5천만 원? 요즘 우리 애들 키우기 신기해. 2억 5천만 원 어디 있어요? 애들 그렇게 하여튼 들여서 애를 키우는데, 그럼 대학을 졸업해서 들인 돈은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들인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용의 88%가 중소기업이라고 얘기하죠. 9988. 중소기업의 수가 99%고 기업 수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고용의 88%가 중소기업이 담당해요. 그럼 남은 12%밖에 안 남은 거 아니에요. 대학 등록금과 사교육비를 회수할 수 있으려면 대기업에 가야 돼요. 근데 대기업 전문직 공무원 합쳐봐야 12%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58%는 어떻게 해요? 70%가 대학을 갔는데 졸업했는데 12%만 그런 직업이에요. 그럼 나머지 58%는 갈 데가 없는 거죠. 그게 청년 실업의 핵심적인 의미야. 대통령이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눈높이를 낮추라고.
그 누가 눈높이를 낮춰요? 아, 못 낮춰요. 왜? 이거는 뭐 통계적으로 보면은 다 나타납니다만,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부모님이 그렇게 지원해줄 여력이 없으면은 중소기업 취직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임을 받아요. 그러다가 실업자가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이, 집어쳐요. 또는 중소기업이 망해서 실업자가 돼요. 그 다음 비경활로 분류됩니다. 아예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에요. 직업을 구하러 다니지 않고 집에서 쉬었다. 그러다 또 어쩔 수 없이 중소기업이 들어가요. 실업자, 비경활, 중소기업을 계속 반복합니다. 빈곤의 늪에 빠진다는 걸 갖다가 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직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만년대기죠. 딱 잘 생각해보면 12%만 갔어요. 그럼 58% 남았죠? 그 다음에 또 58%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58%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러지, 이게. 그래서 방법은 중소기업이 생산성이 올라가고 중소기업이 임금을 많이 줘서 괜찮은 직장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생물학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가 보기에 생물학적으로 가장 진화된 국민입니다. 보통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화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입니다. 진화가 덜 될수록 빨리 독립해요. 아메바는 태어나자마자 독립합니다. 바로 생식해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진화되는 거죠. 고등동물은 오래 있어요. 부모의 품에. 사람, 인간이 제일 오래 있어요. 근데 인간 중에서도 이제 좀 지나면 한국인이 제일 오래 있을 거예요. 제일 고등동물. 한국은 중소기업 생산성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안 올라가느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50%는 대기업 하청입니다. 내가 10,000원짜리를 납품하는데 현대자동차에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9,000원에 만들면 1,000원의 이익이 늘어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중소기업 노동자들 임금도 더 주고 그리고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또 쓸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얘기한 하청 계열 체제가 완성됐다는 건 뭐냐면 대기업이 모기업이 중소기업의 생산비라든가 기술 수준을 다 파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을 향상해서 이제 9,000원에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귀신같이 알고 9,000원으로 하청 단가를 떨어뜨려버립니다. 그러면 열심히 노력한 결과는 그 10,000원은 대기업을 가는 거죠. 지금 대기업의 천문학적 이윤 중에는 그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중소기업의 생산성 올려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게 이쪽으로 이전돼서 이쪽에 천문학적 이윤이 생기는. 근데 중소기업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은 기술을 발전시킬 유인이 전혀 없죠. 발전시켜도 얘들이 하청 단가를 그만큼 떨어뜨린다라는 걸 알면 뭐하러 발전시켜요? 그대로 9,000원인데. 그리고 이제는 여력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생산 기술을 발전시킬 만한 돈이나 시간적 여유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점점점 생산성 격차가 점점 벌어져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제가 맨날 쓰는 용어가 그런데 대기업이 스스로 자기 발밑을 허물고 있다. 근데 대기업은 뭘 믿고 지금 그런 짓을 할까요? 사실 중소기업 다 망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게 대기업이에요. 뭘 믿고 있나요? 예? 수출이 아니라 보금을 수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중국에서 수입하면 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현대가 정말 운 좋은 기업이에요. 처음에 정몽구 씨가 현대회장 됐을 때 우리 울산대학교 조영재 교수를 비롯해서 현대자동차 10년 못 버티다 저 망한다 그랬는데 승승장구하잖아요. 그 2008년 위기 터졌을 때도 야 현대 이제 수출한 데 가지고 망한다 그랬는데 정말 운 좋아요. 도요다가 리콜 사태 딱 들어가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막 저기 뭐 전 세계가 다 있어요. 중고차 바꿀 때 세금 깎아줬죠. 그러면 도요다가 팔릴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도요다 리콜 사태가 일어나면서 현대가 확 팔렸죠. 중국에서 막 자동차 하는데 보조금 주니까 현대가 확 늘었습니다. 근데 현대가 리콜 사태 일보 직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리콜 사태가 벌어지는 건 핵심 부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신경 써서 하면서 엔진이라든가 이런 핵심 부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몇 천 원짜리 부품 때문에 리콜 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국내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있는 만약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하청을 굉장히 관리를 잘하는 편인데 지독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국으로 가게 되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생산성 무너지는 첫째는 하청단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이윤이 낮은 이유 중에 이유는 땅이 땅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공장 임대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긴 게 국가산업단지가 반월, 지금 안산인데, 안산단지를 가면 초기에 들어왔던, 일찍 들어왔던 기업들은 전부 지금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 터를 자기가 사고 공장이 있잖아요. 그거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걸 딴 중소기업한테 빌려주는 게 훨씬 이익인 거예요. 물론 그만큼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값을 낮추고 중소기업의 공장 임대료 같은 걸 낮춰주는 것은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땅은 많이 있습니다. 경제자금이 다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막 만들고 막 하여튼 뭐 많이 닦아놨잖아요. 그리고 전부 외국 기업 선택준다는 거 아니에요.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마다 대기업 유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안 와요. 중소기업 준대잖아요. 국가산업단지 리모델링 하면 되지만 일부는 그런 데다 옮겨놓고 리모델링해서 훨씬 싸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거기 세금 들어가서 만약에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올라간다 그러면 다 피죠. 특히 울산대학은 좀 다릅니다만 지방대학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지방대학 졸업해서 취직할 데 없죠. 근데 지방대학이 존재하는 데는 분명히 지방산업이 존재해요. 대부분은 중소기업이에요. 울산은 특이하게 현대 이 대기업들이 존재하는 데지만 그러나 여기 중소기업 부작이 많은 게 부분은 그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올라가는데 지방대학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또 유학간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제 동기의 70%의 유학간은 지금 70%가 교수입니다. 안 가는 60인 나이 이런 애들밖에 없어요. 전부 인류대학교 나왔어요. 근데 그 공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세계 최첨단만 하고 있어요. 그런 논문만 쓰고 앉았어요. 제 전공이 실리콘밸리입니다. 클러스터라고 하는 게 전공인데 실리콘밸리가 살기도 했어요. 실리콘밸리를 있게 한 대학은 물론 버클리라든가 스탠포드 같은 세계적인 대학들입니다. 거기서 초첨단 기술 같은 게 실리콘밸리로 가서 분명히 있어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있는데 제가 가서 훨씬 더 인상적이었던 건 세너제이 대학을 산무세라고 하는 데 있는 우리 서자문이 미국의 대학 농구선수로 간 적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게 세너제이 대학교, 산무세 대학교였어요. 근데 거기는 저녁이 되면 야간 이 클래스가 운영이 되는데 거기는 실제로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술자들이 와요. 와서 교수들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이게 왜 발생했을까? 이런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기술적 문제를 그 지역의 대학이 지금 해결하는 거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안산에 대학교가 몇 개 있어요. 그 안산에도 중소기업들이 많고 거기 주로 기계입니다. 그럼 안산 학부를 만드는 거예요. 경제학과, 경영학과, 미대 이렇게 다 따로 있죠. 학부는 따로 있는데 학과는 따로 있는데 가상학부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안산학부. 그래서 학생들은 원하면 이중 멤버십이 되는 거죠. 경제학과에 있는 것이 안산학부 소속이고 교수들도 그 안산의 산업에 필요한 과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과의 교수들 중에 원하는 사람들이 경제학과 교수 몇 명, 경영학과 몇 명, 미대 몇 명, 공대에 뭐 기계학과 몇 명, 무슨 과 몇 명에서 학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안산에서 일어나는 산업상에 일어나는 것들이 다 실제로 해결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해결하고, 연구는 해결하는 데 쓰고 아이들한테는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 생산성이 올라오면 거기 취직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야 지방대학이 삽니다. 앞으로 지방사립대학은 다 죽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살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에 부동산을 잡고 또 하나는 하청 단가를 함부로 낮추지 못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요. 하청 단가는 옛날부터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참여정부 때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이 강철기 교수였어요. 올바른 분이죠. 강철기 교수가 재벌 총수들을 불러 모았어요. 초기입니다. 아직 살기 든든한 시대에 참여정부가. 그래서 하청단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하청단가를 함부로 낮추지 말라고 강구를 했어요. 그때 우리의 정무부 회장께서 돌아가서 바로 10% 깎아보고 있습니다. 엿먹어라 이렇게 까불고 있어요. 이건 정말 대통령의 의지를 갖고 대통령이 투자를 해결할 게 아니라 그런 규제를 해야 됩니다. 공정거래를 강화시키고 중소기업만 가지고 뭐가 될 것이냐? 됩니다. 되는 데가 있어요. 중소기업, 정말 중소기업만 갖고 이루어진 세계적인 클러스가 있습니다. 클러스라기보다는 협동조합과 협동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였어요. 제가
흔히 사회적 경제할 때 말씀드리는 건데, 에밀리아 로마냐라고 하는 최근에 지진 났습니다. 여기도. 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지방이 있는데, 서드 이태리라고 하는 북부 이태리는 유럽과 연결돼서 굉장히 잘 살아요. 제조업 중심, 공업 중심이고, 남부 이탈리아는 마피아의 모양이 있는 농업지대고 굉장히 못 삽니다. 그 사이, 중간에 서드 이태리라고 하는 부분인데, 80년대 말부터 유명해졌는데, 여기는 인구 400만입니다. 경상남도 인구가 거의 비슷해요. 넓이는 경기도 2배쯤입니다. 1인당 GDP 4만짜리. 그래서 제가 에밀리아 로마니아 갔을 때 주 경제부 장관, 우리 지금 뭐 경제실장 정도 되겠죠, 이거. 만났는데, 우리 지역에는 기업이 40만 개 있다고 잘 알아요. 인구 400만에 기업이 40만 개면 한 개당 몇 명입니까? 10명이죠? 근데 노인네, 아이들, 집에 있는 여성들 빼버리면 대여섯 명이라는 얘기예요, 평균. 영세 중소기업입니다. 실제로 제일 큰 기업에 속하는 게 세라믹 공장이에요. 세라믹 타일 만드는, 여기 타일로 유명한데. 그게 협동조합인데 한 500명 정도 보입니다. 그 밑엔 전부 중소기업이에요. 여기도 수출이 50%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소기업만 갖고 1인당 GDP 4만 달러예요. 워낙 원래 잘 살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50년대에 이탈리아 제일 못 살았던 동네였어요. 지금은 유럽에서 제일 잘 삽니다. 유럽은 이제 EU이기 때문에 주별 통계가 나와요. 얘들은 유럽 주 중에 10위 안에 들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해가 안 가냐? 뭘 생산하느냐? 온갖 거 다 생산합니다. 명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메이드 인 이탈리아 그러면 떠오르는 거 있죠? 명품 또 좀 있어요. 농사는 원래 농업지대이기 때문에 뭐 포도주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명품은 에스톤이라고 하는 부류가 있어요. 제일 유명한 게. 에스톤이라는 부류 아세요? 가끔 가다가 골프장 지나가다 보면 에스톤이 써 있어요. 근데 내가 가끔 공장에 가봤는데 직원이 20명도 안 돼요. 지하에서 만들고 뭐 위에 사무실 몇 개 있고 워낙 수출 많이 하니까. 대신에 주위에 있는 중소기업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끈 만드는데, 이창 만드는데, 그 밑에 풀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다 중소기업 따로 있어가지고 그게 하나의 네트워크가 돼서 만들어. 기계 산업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아니 목재 산업도 여기 유명한데 목재 산업이 있으면 목재를 만드는 기계가 있어요. 그냥 포도주 공장이 유명한데 그럼 포도주 병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가 있으면 기계 산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 산업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기계 산업이라는 것은 일반 암묵적 지식, 서로 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은 못하지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자동차도 만듭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명품 스포츠카를 뭐라고, 어디라고 써요? 관심 없으시죠? 그래도 여기는 울산인데? 네? 어디요? 뭐요? 페라리. 네, 페라리 여기서 만듭니다. 두 번째로 좋은 걸로 알려진 람보르기니도 여기서 생겨요.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꿈이라는 두카티도 여기서 만듭니다. 사실은 이해 안 돼요. 자, 산업을 전공했습니다만, 자동차 부품이 한 2, 3만 개 들어가요. 이렇게 하는 2, 3만 개를 다 깎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다 조립한 게 페라리입니다. 그러니까 2, 3만 개가 하나의 네트워크예요. 우리는 현대가 설계하고 필요한 것들을 지시하죠. 그리고 그동안 현대 걸 만들어 왔으니까 조금씩 변형해서 그거를 현대가 쫙 만들어서 기계로 조립을 해갖고 대량 생산하죠. 얘들은 물론 대량 생산 안 되죠. 다 깎아서 만들어가지고 조립하는 거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2, 3만 개가 서로를 믿으면서 네트워크를 이루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너무나 작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특히 세계화도 많이 되고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다 중국의 압력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이탈리아는 다 중국 압력 받는 겁니다. 무슨 옷 뭐 이런 거는 신발 이런 거는. 그러니까 얘들이 또 하나의 네트워크로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안 그러면 대응할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네트워크, 뭐 옷이든 다 똑같아요. 원리는 다 네트워크입니다. 자동차 가장 큰 네트워크죠. 그러니까 지식과 위협을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지식과 위협을 공유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신뢰와 협동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 팀장을 한다는 건 누군가 하나 거기서 뺀질뺀질거리면 이익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뺀질거리면 세계적인 수준 품질이 떨어져요. 안 되니까 다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의 하청 단가를 설정하는 기준은 암묵적으로 이건 뭐 성문도 없어요. 계약서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암묵적인 기준은 뭐냐면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부품 하나가 세계적 수준을 유지하려는데 필요한 비용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깎아드린다는 게 아니라 그래야 전체가 다 세계적 수준이라는 거죠.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앞으로 오늘 등록하고 한 10일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그런 걸 가져가면 저는 대중들에게 어쨌든 야권은 바람들을 타야 되는데 그 바람의 핵심이 저는 심판을 좀 넘어서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해야 될 텐데 그게 무엇일지는 고민들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건 너무 재미없어. 아니, 종결을 해야지, 종결을. 뭐 종결해? 너무 재미없겠다 했다. 이거 왜냐면 시사 시비가 이게 너무 총론적인 일에서 오늘은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사를 시사 말고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오늘 백타버전에 만들어 뭔가. 자, 이제 베타도 어쨌든 종결을 해. 지금 아직 1분 남았으니까. 권 차장의 언급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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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차장의 언급상담.